숨 막히는 공기, 곰팡이 냄새, 그리고 늘 날카로운 부모님의 말소리. 17의 한지수에게 집은 그런 곳이었다. 특히 언니 한서연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언니는 공부를 잘했고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나는 그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펼치는 대신 낡은 스케치북에 몰래 세상을 담았다. 부모님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다. 그림 그려서 밥이 나오니? 서연이 봐라, 밤새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잖니. 비교는 일상이었고 그럴 때마다 내 자존감은 바스러졌다. 언니 서연은 그런 부모님의 태도를 즐기는 듯했다. 아니, 즐겼다기보다는 부모님의 인정을 갈구하는 언니 나름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언니는 늘 불안해 보였다. 부모님은 언니에게 너는 동생처럼 특별한 재능이 없으니 공부라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은연중에 주었고 언니는 그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언니의 눈빛에는 질투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저 내 작은 세상인 그림 속으로 숨어들 뿐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봄,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 터졌다. 학교 미술대회와 외부 공모전을 앞두고 밤새워 작품을 준비했다. 내 모든 열정과 희망을 쏟아부은 그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실로 쓰던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림이 엉망으로 찢겨 있었다. 물감이 번지고 캔버스가 갈갈이 찢겨 있었다. 발밑에는 내 스케치북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언니 서연이 한 짓이었다. 언니는 내 그림의 컨셉과 스케치를 베껴 자신의 작품에 사용했고 내가 출품하지 못하도록 내 작품을 망가뜨렸다. 충격과 분노에 떨며 언니에게 따졌다. 언니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증거를 들이대자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달려갔다. 그리고는 내가 자신의 작품을 베끼려 했고 들키자 자신의 그림을 망가뜨렸다고, 심지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부모님은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언니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만 믿었다. 아빠는 집안 망신이다 라며 길길이 뛰었고 엄마는 언니를 끌어안고 나를 노려보았다. 네가 서연이 앞길을 망치려 해? 어떻게 네 언니에게 그럴 수가 있어? 내 항변은 비난 속에 묻혔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내가 미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자 아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 방으로 들어가 짐을 마구잡이로 싸기 시작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애는 우리 딸이 아니야. 여행 가방이 현관에 팽개쳐졌다. 엄마는 여전히 언니만 감싸고 있었다. 17, 세상의 전부였던 집에서 나는 그렇게 버려졌다. 갈 곳이 없었다. 밤거리를 헤매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불현듯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셨던 김 선생님이 떠올랐다. 김 선생님은 내 재능을 유일하게 인정해 주셨던 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들으신 선생님은 아무 말씀 없이 내게 주소를 알려주셨다. 선생님의 작업실은 홍대 근처 낡은 건물 반지하에 있었다. 먼지 쌓인 조각상들과 물감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김 선생님은 내게 따뜻한 식사와 임시로 머물 공간을 내주셨다. 선생님은 나를 질책하거나 동정하지 않으셨다. 그저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내 재능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네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라는 짧은 말로 내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셨다. 선생님 작업실 한켠에서 며칠을 보낸 후 나는 독립을 결심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었다. 반지하 단칸방을 구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늘 피곤했지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밤이 되면 좁고 습한 자취방에 돌아와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림은 여전히 내 유일한 탈출구이자 위안이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웹툰 공모전 광고를 보았다. 상금이 꽤 컸다.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밤낮 없이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짰다. 처음에는 서툴렀고 반응도 시원치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를 그림 속에 녹여냈다. 내 웹툰은 직접적인 자전적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주인공의 슬픔과 고독,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에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댓글이 달리고 별점이 오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웹툰 연재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웹툰 플랫폼 담당자인 박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 작품의 가능성을 보고 정식 계약을 제안했다. 얼떨떨했지만 꿈만 같았다. 박 팀장은 현실적이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내 재능을 믿고 프로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다. 마감의 압박과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했다. 지혜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점차 인지도를 쌓아갔다. 수년이 흘렀다. 나는 30이 넘은 어엿한 웹툰 작가가 되었다. 내 웹툰은 큰 인기를 얻어 드라마 제작까지 확정되었다. 반지하 단칸방을 벗어나 서울 성수동의 번듯한 작업실 겸 집을 마련했다.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좋아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리고 독자들과 소통하며 김 선생님과 가끔 만나 식사하고 안부를 나누는 일상이 행복했다. 김 선생님은 여전히 내게 정신적인 지주였다. 선생님은 내 성공을 당신 일처럼 기뻐해 주셨다. 지수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내 성공이 더 대단해 보이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거야.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최근 드라마 제작 발표회와 함께 언론 인터뷰가 쏟아졌다. 지혜 작가의 얼굴과 함께 과거 일부가 공개되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 가족과의 불화로 집을 나왔다는 이야기들이 기사화되었다. 나는 애써 감정을 숨기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수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지순이, 엄마 아빠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분노, 원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 같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부모님은 내게 성공을 축하한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다.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우리가 더 잘해줄 걸 그랬다. 서연이 네 언니 사업이 요즘 많이 어려워. 네가 좀 도와줘야지 않겠니? 그래도 우리가 널 키웠잖아. 안 그래? 기가 막혔다. 나를 버리고 발길을 끊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가 성공했으니 돈을 요구하다니.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들이 나를 키웠으니 당연히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투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지막으로 그들과 마주하고 내 안에 쌓인 감정을 털어내고 싶었다. 약속 장소는 부모님이 정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나는 일부러 편안한 옷차림으로 나갔다. 부모님과 언니 서연이 앉아 있었다. 언니는 예전보다 초라해 보였지만 여전히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부모님은 애써 밝은 얼굴을 했지만 눈빛에는 탐욕이 어려 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부모님은 끊임없이 내 성공을 치켜세우며 자신들이 나를 잘 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언니는 말없이 식사만 했다. 식사가 끝나고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수야, 내 언니 서연이 사업이 정말 위태로워.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하고.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엄마도 거들었다. 그래, 네 언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네가 동생으로서 좀 도와줘야지. 언니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도와달라고요? 뭘 도와달라는 거죠? 아빠는 내 태도에 약간 당황한 듯했다. 아니, 네가 돈이 많으니 좀 빌려달라는 거지. 빌려달라고요? 아니면 달라는 건가요?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를 키웠다고요? 제가 17살 때 밤새워 그린 그림을 언니가 망가뜨리고 언니의 거짓말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도 저를 키우고 계셨던 건가요? 부모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언니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건 그때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더듬거렸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 거요? 언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언니는 제 그림을 훔치고 망가뜨렸고 부모님은 진실을 외면하고 저를 버렸어요. 추운 겨울밤, 갈 곳도 없이 길거리를 헤매고 반지하 방에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때 부모님은 어디 계셨죠?
언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죠? 엄마가 울먹였다. 지수야, 그때는 우리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경황이 없었다고요? 딸을 집에서 내쫓는데 경황이 없었다고요? 나는 비웃었다. 그때 저를 거두어 준 건 부모님도 언니도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셨던 김 선생님이셨죠. 제가 힘들게 번 돈 한 푼 안 쓰고 아껴가며 겨우 제 힘으로 일어섰어요. 밤새 그림 그리다 코피 흘리고 손이 퉁퉁 부을 때 그때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어디 있었죠? 언니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힘들었어. 부모님은 나한테 공부하라고만 했고. 그래서요. 언니 힘들다고 동생 인생을 망가뜨려도 되는 거예요? 언니 힘든 건 부모님 때문이고 제가 힘든 건 언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 모든 걸 방치하고 심지어 부추겼죠. 나는 언니와 부모님을 번갈아 보았다. 제가 왜 언니 사업을 도와야 하죠? 제가 왜 부모님께 돈을 드려야 하죠? 저를 버린 대가로요? 아니면 제가 잘났으니 당연히 나눠야 한다는 건가요? 아빠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말이 심하구나, 지수야. 그래도 부모인데. 부모요? 부모가 자식을 집에서 내쫓고 수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자식이 성공하니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부모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엄마가 다급하게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지수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요? 나는 엄마의 손을 뿌리쳤다. 저한테 가족은 김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부모님과 언니는 제게 상처만 준 사람들이에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모가매려 하지 마세요. 나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제 변호사 명함이에요. 앞으로 저에게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변호사님을 통해 주세요. 그리고 돈 한 푼도 드릴 생각 없어요. 그들의 경악하는 얼굴을 뒤로 하고 레스토랑을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뜨거웠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해방감 같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들에게 내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기분이었다. 그 후 부모님이나 언니에게서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다. 변호사를 통해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언니 서연의 사업이 결국 망했다는 소문도 들려왔지만 더 이상 내게는 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일 뿐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내 웹툰은 성공했고 나는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가끔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더 이상 그 어둠 속에 갇히지 않았다. 김 선생님과 박 팀장님 그리고 내 웹툰을 사랑해주는 독자들. 그들이 내게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내 작업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처럼 내 삶도 어둠 속에서 피어난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 위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며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다.